안녕하세요.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목요일에 정말 신나게 오프닝을 열고 오늘은 조금 더 차분한 느낌으로 작가와 작업에 좀 포커스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 소개를 잠깐 저는 독일 베를린에서 베이스로 활동하고 있는 김금아라고 하고요. 저는 좀 베를린에서는 좀 비정형적인 좀 화이트 스페이스가 아닌 공간에서 주로 이렇게 전시를 하는 기획자로 알려졌는데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서울에서 데뷔는 이렇게 엄청 크고 멋있는 화이트 스페이스에서 전시를 하게 돼서 매우 영광으로 생각하고 그 맥락에서 저희가 소개하게 될 6명의 작가들 또한 서울에서는 처음이 데뷔라서 매우 설레었고 전시에 맞는 그런 작업들을 다 소개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잠깐 여기 앉아 계시는 작가들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총 6명이고 그중에서 4명의 작가들이 오셨고요. 제 옆에 계신 분부터 소개를 하자면 안나 슈타이너트 씨가 오셨고 바로 요 앞에는 마스크 트리랑 요 뒤에 가시면 볼 수 있는 회화 작업을 하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에런 베아트 이분은 여기 앞에 보시면 이게 코리도에 보이는 이 네온형 사인 인스톨레이션하고 요 뒤에 보시면 또 다른 캐비넷에 있는 공간을 작업으로 제안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지비리 작가님 은 바로 이렇게 앞에서 보시는 온나무 설치 작업과 평면 작업을 이번에 보여주셨고요. 이 세 분은 다 베를린에서 이제 베이스로 활동하시는 분이고 마지막에 저기 앉아 계시는 분은 알류 디악바두시라고 세네갈 다카르에서 거의 이틀 동안의 여정을 거쳐서 여기 서울까지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분께서도 이제 자기 작업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전시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소개를 하자면은 전시 제목은 저희가 이제 Echoes of Gaia, 가이아의 메아리, 가이아의 공명, 목소리라는 걸로 지었고요. 이 전시에서 저희가 이제 가장 핵심으로 하는 질문은 우리가 지구를 다시 살아있는 존재로 바라볼 수 있을까? 그리고 특히 기후 위기, 그리고 지속되는 전쟁, 사회적 분열 속에서 우리는 이 땅과 어떻게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다른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이아라는 것 자체가 좀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을 텐데 가이아라는 게 이제 그리스 신화에서는 대지 여신이라는 상징적인 신화에서 나오는 이제 여신으로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고 보통 이제 신화에서는 뭔가 모든 생명자를 품고 있고 만들어낸 그런 어떤 조금 수동적이지만 모든 것을 포용하는 그런 존재로서 이제 상상이 된다면은 이런 가이아의 정의를 다시 새롭게 해석하신 분이 있는데요. 바로 이분이 이제 프랑스 철학자 브루노 라토르 씨가 이제 이야기한 겁니다. 2017년 그 저서 Facing Gaia라는 가이아를 대면하면이라는 책에서 라토는 자연은 더 이상 포용하고 품어내는 존재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감각하고 반응하고 또 때로는 반격하고 지금 우리가 그 반격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또 정치적이고 능동적인 개체이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인간 중심적인 그러니까 안트로포세닉한 그런 접근이 아닌 탈인간 중심적인 사고에서 인간, 비인간, 우리 지구가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논제를 펴셨고 그 맥락에서 이제 저는 탈인간적인 관점에서 작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바로 이런 작가분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에 기반을 하지만 더 인간 중심에서 벗어나는 작업들을 좀 각자 다른 방식으로 하시고 있고 그분들을 이렇게 저희가 이번 전시를 통해서 모아둔 건데요. 그래서 이번 토크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바로 이 작가들을 우선 좀 묶는 어떤 키워드를 잠깐 제가 소개를 하자면은 수행성, 그러니까
신체를 이용해서 작업을 뭐 반복적으로 한다거나, 그다음에 이분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또 시간성 또는 장소성에 맞는 그런 좀 장소 특정적인 작업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이제 특히나 물질성이 중요한 단서로 이제 작용하는 작가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작가들이 공유하고 있는 이런 어떤 예술적 실천에서도 불구하고 또 그 차이를 저희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 싶었습니다. 작가분들에게 저희가 이제 한 분씩 뭐 제가 작가 소개하면서 질문을 드릴 생각입니다. 우선 그래서 첫 번째로 지비리 작가님께 질문 드리겠는데요. 작가님 잠깐 소개를 하자면은 요 앞에 계신 요 앞에서 볼 수 있는 이 오칠 작업을 하신 분인데 베를린 예술대학교와 뉴욕 헌터 컬리지에서 회화를 전공하셨고 2014년에는 베를린 예술대학교 손수미술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그 이후로 계속 베를린에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오히려 한국 작가라기보다는 베를린 작가로 이제 더 많이 알려지신 분이고 예를 들면 마르틴 고프스바우라든지 함부르크 바노프 같은 데서 유수한 작가들과 또는 컬렉션과 함께 작업이 이미 많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작가는 흔적이라는 키워드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일상의 소재 또는 뭐 잊혀진 공간들 또는 잊혀져 가는 문화유산 같은 것을 통해 시간과 공간의 흔적을 찾고 또는 재발견하는 그런 작업을 많이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시에 작가님은 이번에 눈물의 빛이라는 설치 작업을 하셨고 그 외에도 이제 이렇게 평면 작업으로 5점을 저희에게 보여주셨는데 이 작품들에서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를 말하자면 바로 옷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옷이라는 재료를 이번 한국에서 처음 하시는 전시에 굳이 소개를 하고 싶었던 뭐 동기라든지 이유를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지요? Thank you for your introduction and thank you to everyone to come all the way to visit us, our show. Coming back to the exhibition and my work, yes, like all my installation, including those 5 paintings, are made out of the lacquer tree, Odennamu, and I think the main thing was that I was very attracted and interested in the characteristic of this material. It has kind of like, it's carrying a lot of duality and like paradox characteristic that in its liquid form it's quite dangerous and poisonous, and on the other hand, once it gets solid, all the treasures or like spiritual objects or even everyday life objects were painted with it, and it is one of the best methods to protect the wood for thousands of years, to conserve the wood. So I found it a little bit like a rose. I found those two very contradictive characteristic, that it's very poisonous, but once it's solid and it's in the same materiality, once it's changed, like transformed in another, and materiality is very protective and like is surrounding us and accompanies us in our everyday life. And in terms of like traces, I'm in general, I'm very interested in discovering old materials or traditional materials and to do a reinterpretation from my point of view, kind of thing. So it's not only about the materiality of this lacquer, but I saw it as a metaphor for the nature of the human being, or like living being somehow, because it's talking, the material or this element itself, it's talking about protection, because since the lacquer, the sap, the tree sap is caused by scars, right? So it's producing the sap, or it's
licking the sap when you hurt this tree. So it's a method of protection. So for me, this material or this element is talking about it's about it's about scars, it's a wound, but also like healing. It's a protection and the conservation. And there's so many elements and like also paradoxical elements inside. And for me, it's a very meaningful metaphor. And yeah, I mean, maybe it's. 우선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 우리 알류디약 바두 작가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가님은 다카르 국립미술학교에서 수학했고 그다음에 다카르에 와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다시 이제 자신이 자란 그 대도시에서 벗어난 그 근교의 그런 자연의 환경에서 다시 영감을 받아서 이제 작업을 하시는 작가로 알고 있고 무엇보다도 회화를 전공했고 특히나 이제 전통적인 드로잉과 회화 영역을 넘나드는 그런 기법을 마스터하신 작가로 저희가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가끔 이제 작가님의 인스타그램을 보면은 그 작품의 캔버스에 이렇게 나비나 곤충들이 이렇게 와서 앉았다가 가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가 있는데 작가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이렇게 작업을 하고 나서 자연에서 방치가 되는 순간에 어떤 바람이나 비와 같은 풍야 작용이 같이 회화 작업을 같이 공동 작업으로서 완성한다는 게 이제 이분의 좀 핵심적인 작업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선은 저희가 이제 더 질문으로 하고 싶은 것은 우선 저는 알류디약님이 작업을 봤을 때 가장 흥미로웠던 게 바로 작가님의 세계관 속에서는 예술과 자연의 경계가 없다라는 생각을 가장 많이 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작업을 하시는 방법을 조금 더 자세히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Hello everybody. And thank you for coming and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I think you already read the text and maybe you understand the half what I try to explain about my work. And I cannot say just I do the work alone. I think I do the half and the nature do the half. Because it's not just my idea in the beginning. You know. I just take something from the nature, like the ash from the nature. The leaf and the roots and the body of the tree, and that what the nature can give me. And I just let the canvas on the floor, and I spray the pigment I take from the nature. That this pigment we use it often in Africa to heal people, like the medicinal plant or the leaf or different things we can find from the nature and to help people. And for me. The work, if you want to know my technique, how I do the work, I have to go back from my childhood, from my village, that I come from also in the farming family. That all our activity was just working the land, doing plantation. And when I do my painting, I have this memory and I repeat the same action. You know, I spray the pigment on the floor like the farmer spray the seed on the floor and they let it that the seed grow up. In my painting in the beginning there's no idea in the beginning. I don't have a church in the beginning. I just spray the pigment on the canvas and sometimes I let the rain come. Sometimes I create the rain with water and I let it that the form grow up like the tree will grow up. You know. I didn't decide which kind of form it will take, and I just interpret. And I love animals. I love everything we live in the nature. That's why you see sometimes some kind of form of animals. And it's just the idea about the idea of animals. The idea of, for example, when you walk in the forest, you know, you hear a lot of song. Any song you hear, you have your imagination. Sometimes this can be a bird, and you already have the image on your brain. Sometimes this can be just maybe a little
Robert or whatever, you already have an idea when you hear something. And for me, this is the way I do my painting. 저희 전시와 연결해서 조금 더 덧붙여 좀 질문을 하자면은 이번에 이제 저희에게 소개하는 이 작업은 필그림이라고 해서 이제 순례라는 작업의 연작으로 지금 있는 작업들 중에서 저희가 5 작업을 가지고 와서 소개하는 거고,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했던 방식과는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작업이 전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스만 소우라는 세네갈의 가장 대표적인 스컬프처 조각가의 작업실이자 미술관에서 한 2달 동안 레지던시를 하면서 처음으로 인간의 형상이 조금 더 드러나는 작업을 이번에 선보였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저는 이 작업을 봤을 때 좀 뭔가 더 동굴벽화, 되게 원시적이고 뭔가 다양한 연상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인물들과 형상들이 보이는 그런 작업으로 이제 소개를 하셔서 그 오스만 쇼라는 작가와 어떤 계보를 연결을 하셨는지, 그리고 이런 작업에서 인물을 더 개입하게 된 계기가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So I start to explain who is Ousmane Sow. You know, Ousmane Sow is a big figure of sculpture in Senegal. He was my idol when I was at school, and I did the first research about his work. And for me, to do the work about his work, you know, people sometimes they say it's an homage, or no, for me it's just like, you know, to bring him back alive. People they ask me, why you don't draw human in your painting? Because normally I only draw animals and you know other beings. But I say, at first I don't draw human because the people who watch my painting, they are part of this painting also. I don't need to draw them because you have to be inside to see what I had inside. For me, Ousmane Sow was the man who can give me the occasion to explore the human body. And for me, I try to recreate my story in his own story. 다음에는 이 마스크르 추의 주인공이신 독일 작가 안나 슈타이너트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안나 슈타이너트는 원래 우선 베를린에서는 회화 작가로 많이 알려져 있고, 회화, 드로잉, 오브제를 넘나드는 그런 매체의 영역을 경계를 넘나드는 작업을 많이 하셨고, 굉장히 표현주의적이고 직관적인 작업을 하는 회화로 이제 알려져 있지만, 그와 반대로 이렇게 구체적인 형상을 가지고 있는 오브제를 만들면서 좀 서로의 매체 간의 경계를 좀 허무는 그런 작업 방식을 지금까지 많이 보여주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매우 기쁜 것은 이번 전시를 위해서 이렇게 마스크르와 추이를 소개를 처음으로 해주셨고요. 그래서 우리 안나 슈타이너트 작가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회화, 오브제, 그리고 탈이라는 서로 다른 매체를 넘나들면서 작업을 해오시고 있는데, 이 3가지 매체를 관통하는 어떤 공통된 주제가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Yeah, mainly I'm a painter, and I don't know if you know, but painting is a very solitude thing to do. It's just you and the canvas, and the canvas for me is like a living field, a field where I explore something that for me unfolds like something alive during the process of creation, and also the process of destruction over and over again until I feel the process is finished. And I think related to the masks, I've been doing masks since 12 years. It actually came because I got rid of any figurative things in my paintings, and maybe to come back to the performative aspect, what I perform during the process of creating a painting. The masks, I make them also to invite other artists to wear
and to play with the masks. And they are like an invitation for a playful thought, maybe, and also for a performance. I also do videos, so usually I do the masks always to invite later for a ritual. I think masks are related to rituals, and it's not a specific ritual, but maybe it's more like the memory of a ritual, because in our cultures we lose our rituals, and I feel the need of something to wake up something mysterious or something old, some memories of old animistic traditions, or yeah, it's like maybe a little bit like a collective consciousness of masks, because masks are in all cultures, and I think I want to remind a little bit of this, but I don't have a specific message about it. 저희가 이제 이 마스크 트리에서 이제 영감을 받아서 또 퍼포먼스도 있었고 그 탈춤도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이 탈을 썼을 때 느낌이 어땠을까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고 이 탈을 썼을 때 내 모습이 보호가 되는 걸까 감춰지는 걸까 아니면 자기 자신이 해체가 되는 순간일까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가의 입장에서 이 탈을 만들고 썼을 때의 작가의 어떤 느낌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작가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마스크에 대한 어떤 관계성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를 좀 여쭙고 싶습니다. Well, what I find very fascinating about masks is the fact that even though it covers the face, it seems to reveal something. It's a toy for me, or a medium to get rid somehow of your identity, of your ego, and maybe feel free to get ecstatic. Or I think ecstasy and trance is also related to masks. And in my performances, when I invite artists to perform with masks, it's always related to rhythm and to dance, because I think this is somehow a symbiotic thing with the masks. And it's also a collective aspect, that you connect to the group, but also to the trance aspect. It's you get rid of your body, or you don't need to embody anything anymore. It's something maybe archaic, but yeah, it doesn't have to happen. I mean, it's just a wish maybe that this could happen when there's a moment with the masks, and yeah, it's something fascinating for me. 네, 감사합니다. 예, 오랫동안 기다려 주셨어요. 우리 미론 작가님. 예, 미론 작가님은 이번에 정말 공간 하나를 통째로 재정리하고 월페이퍼부터 해서 모든 것을 다 디자인하고 공간을 만들어 주신 작가로서 제가 다시 한번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작가님은 원래 터키와 그리스 배경을 가진 독일계 작가로서 안트베르프라는 국립예술학교에서 원래는 시각예술을 배우셨고, 그 다음에 이제 베를린 마이센즈에서 의상학과 공간 디자인을 공부하셔서 굉장히 다양한 매체를 섭렵하는 그런 학업을 하신 작가로서 그 배경을 또 이제 저희 작업을 통해서 확실하게 볼 수 있는데, 작가님 작업은 종종 신화나 젠더, 디아스포라적 정체성 이야기, 그리고 퀴어, 몸, 장소성, 그런 이야기들을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Echoes of Gaia로 저희가 제목을 정했을 때 작가님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가이아 그리스 신화 이야기에 대해서 굉장히 친밀감을 가지고 계셨고, 이 가이아 대지 여신에서 자기는 달을
소재로 하고 싶다고 제안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미론 작가님은 이제 한국 문화 속에서 나오는 달의 상징성도 되게 관심을 가지셨는데 이번 작업에서 보여주는 이 달의 어떤 정서적인 내러티브를 지금 이야기하고 싶으신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Okay, yeah. First of all, thank you very much for being here. When I was invited by Quinoa, I researched, of course, a little bit also like what is also important, what comes also from the tradition of the South Korean history, and the moon is something that is quite important. I think I have also parallel, of course, I worked for many years in nightlife, so the moon element is something that is very, let's say, near to me and very interesting to me. I think also that I always try to find in my works a common sense, as the human is in the center of my work mostly, or societies are in the center of my work. The diversity of humans, but also the contradictions and also the complementary. Let's say, you can say contrasts are for me very interesting. That is related, one, to the aspect that I have a very, let's say, multi-hybrid cultural background. So I grew up in a mix of family members from different countries, cultures, religions. So I think for me, personal art means also always to reflect the life that you have also. And that's the reason why I wanted also to choose something that has to do with also the Korean culture. No? 그래서 이제 저희 이번에 선보이시는 작업의 제목이 무수한 창조물을 아는 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품는 달.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작가님의 자전적인 어떤 경험이 가장 많이 녹아내린 작업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어떤 다문화적인 배경뿐만 아니고 이제 작가님은 베를린의 클럽인 베아카엔에서 20년간 일을 하면서 겪었던 그런 경험을 배경으로 해서 이번 작업에도 많이 녹아내린 그런 설치물을 보여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클럽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지속적으로 일기를 쓰듯이 그렸던 드로잉들을 처음으로 소개를 하셨고, 그 이후에도 콜라주라든지 회화 작업, 그리고 이제 클럽에서 가장 상징적으로 입고 있는 그런 자켓을 다시 이제 예술품으로 재현을 하셨고요. 그리고 또 사운드 또한 베아카엔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DJ와 협업으로 사운드를 제작하셔서 그게 지금 총체적인 어떤 작업 환경으로, 설치 환경으로 지금 보여주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좀 고민을 했던 게 이 클럽이라는 문화가 어떻게 가이아와 연결이 되고, 그리고 어떻게 이게 결국에는 치유의 공간이 될 수 있을까를 많이 질문을 하고 서로가 토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클럽이라는 공간이 단순한 오락 공간이 아닌 어떤 컬렉티브한 집단적인 기억의 공간으로서 남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런 점에 대해서 한번 작가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Yeah, sure. Thank you. Good question. I think, how I said before, art for me is also a little bit like explaining the path of a life. No? So for me, of course, working as a young person, when I was young still, and starting to earn money beside my study in a club was something that came by chance, but later understood that it really influenced me fundamentally. Because first it was like for me easy to work in the weekends and to study in the week, and you of course see a lot of things on this pathway, on this bridge moment between day and night, between official and unofficial, between let's say different colors, between like on the other side is also like a melting moment where you as human or as a collectiveness can come together. And you can, first of all, it's also a little bit like a mask or demasking, because you can also like let something out that you normally can maybe not let out in a certain system when you're outside in a society and you work in a certain job or in a certain framing. And the club is, of course, always something that can give you the chance to bring aspects out of your culture, of your gender, of your preferences. Of course, also like in contact
the music, of course, and the atmosphere of a space is something that is the common sense. And in a space like that, you have the possibility, of course, to share and to understand each other and also yourself. So for me, personally, I think like working over 25 years in nightlife was and is for sure a space of transformation, neutralization. When we had yesterday, it's a little bit like that's the reason why I put also this clothes there, this bomber jacket. It's a little bit also like letting, like a snake lets an old skin fall apart, and you go out of the space renewed and neutralized mostly for the next challenges of your life. So for me, a club is very much, and this experience, me being at the door between the one and the other, was the most inspiring and most intense second. And also, like here, when we said we're going to work in the space, I was interested in this hallway at first moment, because I found this was very much also the in between the main spaces. And I wanted to, or we decided to use the title, or like it can be also a little bit poem, let's say, at the end of the day, from both sides. So if you go from one side, you can read the one side, and if you go from the other side, the other. But altogether, it makes, for me personally, sense, because it also describes the duality of our personalities also, with all covered and uncovered elements also. And the different languages, there are 12 languages, and it's important for me because they're symbolizing also different beliefs, systems, and also views on Earth and life also, and that they are coming together.